네, 강영현의 진짜 전략 시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 강영현 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시작을 또 앞두다 보니 전략을 또 잘 세워봐야 될 텐데 이번 네. 주도 만만치 않은 장이 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네. 불안합니다. 네. 미국에서 나왔던 지표들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이거 좀 물가 지표 진짜 이거 퇴폐적으로 나왔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퇴폐적이요? 예. 네. 이거 뭐 밑도 끝도 없다 이거.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떻게 가야 될지 예상이 안 된다. 그런데 시장은 그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캄다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소비와 생산이 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미국에 있는 그 인선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소비자 물가 이렇게 보시면 코어 CPI부터 시작해서 코어라고 하는 거는 뭐 쉽게 생각하면 변동성이 큰 식료품이라든가 유가라든가 이런 걸 뺀 겁니다. 그게 연간 단위로 5.5%. 예전 같았으면 금리 10번은 올렸을 건데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타겟 물가라고 해서 2%뭐 그게 이제 PCE 지표입니다. 요거보다는 조금 낮은 건데 PCE 지표라고 하는 거는 집값이죠. 집값의 비중이 조금 낮은 물가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코어라고 하는 건 석유하고 식료품 가격을 뺀 네.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연준의 인선 작업 이거를 규제하고 강화할 수 있는 인선 작업 보드가 전체적으로 다 구성이 안 됐죠. 조 바이든 성격이 그렇답니다. 그냥 한참 보고 있다가 내일 할까 모레 할까 이러다가 자꾸 미루는 성격이랍니다. 그래서 구성이 됐어도 이미 구성됐어야 되는데 제롬 파월이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보드 멤버가 7명 그러니까 제롬 파월 1명, 부의장 2명, 그다음에 4명 인선이 돼야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4명이 공석이니까 투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인선이 마무리가 되면 그 인선 결과가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런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왔으니까 인플레에 대한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인플레 안 온다. 안 오는 이유는 K자형 성장, 그 로봇이 뭐 인간을 대체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계속해서 쭉 늘어질 거기 때문에 안 올 거다라고 했는데 왔죠. 그랬더니 트랜지터리다. 금방 없어질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지 않으면 또 헛다리를 짚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리 인상에 취약하고 인플레에 취약한 업종들은 전부 반토막 이상 나 있는 상황에서 빅테크만 지금 딱 버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연준 위원들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한번 흔들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매 판매 소비자 심리 관련된 거 나오는데 이거 잘 나와야 됩니다. 이거하고 ISM 제조업 지표밖에 믿을 게 없습니다. 기업 실적을 버텨야 되는데 그래야 소프트하게 랜딩이 되면서 금리를 올리는 거를 충격을 완화하면서 이제 갈 텐데 금리는 3번이야 4번이야의 문제고 3월 이후부터는 올린다라고 이미 발표가 났고 국채는 그건 반영했다. 그러니까 선반영했으니까 이제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시장을 한번 보시면 될 거 우리가 먼저 했잖아요. 8월 달에 올리고 그 다음에 금융위원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분 성향 자체가 돈 많이 풀어서 이 법을 나온 거는 돈 쪼이면 된다, 심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전세 대출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시장 폭등하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걸어 잠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은행들이 대출을 걸어 잠그게 되고 마이너스 통장부터 시작해갖고 전세 대출 가 있는 거 10%씩 다 상환해라고 하면서 콜이 다 돌고 나니까 12월 말에 되니까 부족한 거죠. 한 분기 지나고 나서 이제 재계약 연장할 때쯤 되니까 금리는 튀고 갚을 거 갚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서 슬금슬금 거래소의 거래량이 빠지면서 수급 실적 이게 뒷받침되지 않는 주식들은 빠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미국도 이제 그런 상황이 이번 주를 분기점으로 나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소비하고 생산 관련된 ISM 제조업 지표들이 버텨주는 상황에서 인플레가 나오면 그나마 충격이 덜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어떤 큰 조정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가장 큰 키포인트는 부의장이죠. 은행 감독 관련된 부의장이 어떤 사람이 앉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다라고 하는 거 다음번에 한번 결정이 나면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에서 생산자 물가를 빼준 겁니다. 이게 지금 가격 전가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지금 못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실적은 안 까봐도 됩니다. 몇 달 있으면 실적 추정치 하향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중국의 PPI가 13%에서 10%로 슬로우 다운 하긴 했지만 그거는 지지난 분기 중국 정부가 원자재 가격 오르니까 갔다가 걸어 잠가버렸습니다. 원자재 가격 올리지 마, 니들 자꾸 사재기하면 잡아간다 이러면서 완전히 눌러놓은 거죠. 그게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완화 정책을 풀고 있고 철강 가격부터 시작해서 비철금속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갖고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할 가능성이 있고요. 벌써부터 이제 웰스파고가 양적 긴축 예상 규모 시기에 대해서 스케줄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거 웰스파고 건데 다른 애들 거는 더 심각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이제 4분기부터 22년 4분기부터 이제 재무제표 축소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얘들의 바램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번 주에 라스킨이라고 하는 연준 부의장이 당선이 되게 되면 그 양반이 인선이 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금리 인상하고 도대체 QT, 뭐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거 무슨 차이가 있느냐면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올리는 거예요. 방망이 두들겨서 올려라라고 하면 이자를 확 올리죠. 그런데 내가 10억 대출을 갖고 있는데 금리가 0.5% 올린다고 해도 그냥 쓸 돈 조금 덜 쓰고 이자를 덜 내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QT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0억 중에서 10%, 20% 갚아. 8억만 대출해주고 나머지는 다 은행으로 다시 들어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른 거기 때문에 아마 라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부하거나 그 사람이 쓴 툴들을 본다고 하면 그 사람 머릿속에는 이런 통화 전체 총량 자체를 규제하는 쪽에 포커싱을 해서 정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게 네.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조금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거고, 우리 시장도 그거에 맞춰서 지금 우리 시장이 안 좋은 이유는 정해져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수급을 맞추기 위해서 국내 기관들이 청약을 해야죠. 청약을 하기 위해서 주식들을 다 팔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사실 실적만 본다고 하면 주가가 그렇게 빠져야 될 이유는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수급 이슈와 맞춰가지고 외생 변수에 의해서 시장을 누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고 하면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박스권 하단에서 우리가 너무 베어리시하게 국내 시장을 볼 필요는 없겠지만 미국이 흔들리는데 한국이 멀쩡할 거냐라고 보았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챙겨 보시면서 이번 주는 조금 관망하시면서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가 좀 부진하게 나왔잖아요. 네. 지금 소비자 물가도 역시 그 생산자 물가의 그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의 기업 실적도 받쳐주지 못하면 어떡하냐라는 네. 이제 경계심을 말씀을 해주셨고, 무엇보다 그 라스킨 부의장 그 인선 후보 경우에는 지금 매파적인 네. 그런 분위기, 월가 킬러라고 또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네. 경계감까지 이번 주도 역시 경계할 것들 네. 투성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지금 시장을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네. 시장을 당장 어째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이제 예전에 정책의 뒷바람을 맞던 상황에서 정책이 이제 맞바람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바람이 바뀌니까 우리의 대응 태도도 바뀌어야 되는 게 맞고요. 이 아까 말씀하신 라스킨 인선 부의장 후보 이분인데, 이분이 예전에 도드 프랭크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분 굉장히 무서운 분입니다. 폴 볼커 밑에서 아주 오른손으로 권력을 행사했던 분이거든요. 이쪽에서 규제 쪽인 네, 거는. 규제 쪽입니다. 네. 브레이너드하고 이분하고 학파는 완전히 달라요. 한쪽은 통화주의 학파고 이건 신고전 학파에서 완전히 정책적으로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인데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뭐 물론 둘 다 미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한 가지는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재정 쪽으로 규제를 하는 거고 이분은 은행 쪽으로 규제를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제를 할 때 은행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페드만 알고 있지만 증권위원회, 선물위원회, 뭐 통화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예금, 우리로 말하면 예금보험공사 같은 거죠. 그런 5개의 규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를 총괄하고 거기에 가장 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은행 부의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쪽에서 이분이 만약에 인선이 된다라고 하면 바짝 긴장해야 될 타이밍에 온 거는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증권사들끼리 수합을 하거나 거래를 할 때 증거금이 필요하잖아요. 옛날에는 10%만 해 이렇게 했는데 니들 이거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레버리지 너무 쓰는 거 아니야? 30%를 올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들이 돈을 막 밀어내려고 하다가 그게 축소가 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의 수급 자체가 빠져버릴 가능성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시장은 조금 출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럼 지금 걱정해야 되느냐는 건데 이게 영래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국채하고 모기지를 다 사줬더니 페드에 사줬더니 그 돈 받아서 다시 은행에다가 페드에다 집어넣는 규모가 이건데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이거예요. 인플레의 원인이 서플라이 체인 디스럽션이라든가 혹은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요 견인이라든가 어떤 면에서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그러면 금리 올리면서 차분히 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거 니들 돈 너무 많이 풀어서 그래. 거래에 필요한 돈 이외에 투기적인 수요를 자극하는 통화량이 너무 풀렸기 때문인데 그것 때문에 인플레가 나오는 거야라고 거기서 결정을 내려버리게 되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큐티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스킨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통화에 관련된 통화주의 학파의 폴 볼커 의장 밑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좀 중요한 수순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수가 반영하는 시간은 하락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너무 비싼 상황에서 툭 떨어졌을 때 사보시는 건 괜찮지만 정책이 미완돼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건 좀 어렵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충분히 자금을 좀 남겨놓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에너지 솔루션 청약에 대한 일정까지 있다 보니까 수급이 일단 좀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국내 증시 안에서의 종목 전략까지는 어떻게 좀 세워봐야 될까요? 네, 연말 연시는 원래 바이오라든가 IT 쪽이 셉니다. 뭐 비전을 제시하거든요. 네. 이번에 올해는 어떻게 해서 뭐 라이센스 하우스를 어떻게 해가지고 뭘 팔아서 어떻게 해서 돈을 어떻게 벌겠다라고 한 계약들이 꿈을 던져주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IT 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공급하고 애플에 몇만 대 팔고 삼성이 몇만 대 팔고 그러니까 그 우리는 이제 1차 벤더로 어디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익을 얼마 낼 거다라고 하는 게 던져지기 때문에 사실 그게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연말 연시에는 IT주들이 그래서 굉장히 섹시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시황에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가 핵심이겠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은 빚 많이 없고 뭐 ROE가 높고 영업이익률 좋고 매출액 증가율 좋고 탄탄하기 때문에 빠져도 더 살 수 있는 종목들 그거에 집중해서 종목을 매수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뭐 이번 주에 관심을 보일 종목들 중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 뭐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증설을 하는 것들 무슨 소면적이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 어쨌든 핵심은 그겁니다. 디스플레이 조금 큰 것들 대면적들은 많이 필요하고 TV들도 사이즈가 커지고 있고 차에도 뭐 그다음에 노트북에도 OLED가 막 공급이 되면서 그쪽 사이클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대규모 증설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확실하게 못 하고 있는데 부품 소재 쪽에서는 어떤 킬링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이녹스 첨단 소재는 좀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ISC라고 비메모리 테스트 소켓 매출 원래는 메모리 쪽인데 비메모리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라든가 뭐 TSMC라든가 이런 쪽에서 있는 비메모리 테스트 쪽에서 소켓을 납품하고 있는 것들 그다음 실적은 좋기 때문에 멀티플을 얼마나 받느냐가 문제인데 매출이 비메모리 쪽으로 나오고 비메모리 업체로 된다라면 메모리 쪽에서는 10배 받던 거 얘들은 20배씩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분히 지켜보시면서 매출이 증가하면 연간 단위로 쭉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그쪽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살펴볼 업종 IT 쪽에서 꼽아주셨습니다. 디스플레이 이녹스 첨단 소재와 함께 또 ISC에 대한 관심 또 짚어주신 만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전략 함께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강효은 부장과 말씀 나눠봤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